그 보이지 않는 공포, 쥐병을 막겠다고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문에 붙였어요. 눈알이 커져서 튀어나온다. 고아원을 만드는 건 잡아먹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도 전염병이 돌았어요. 불세출의 전략가. 이순신 장군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되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최근에 이제 분위기니까 역병,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는 어땠을까? 열심히 좀 자료도 찾아보고 했다가 사실 놀랐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되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갔다. 전염병이 갖고 있는 더 무서운 측면은 뭐냐면 전염병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포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처럼 병이 돌고 있는 건 알고 픽픽 쓰러지는 건 알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오늘 역병 이야기를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 임진왜란 때도 전염병이 돌았어요. 조선 수군들 사이에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거북선 지하에서. 어찌됐건 전염병이라는 것은 불쾌한 환경에서 더 확 퍼질 확률이 높잖아요. 이 노젓는 사람들이 되게 고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량역천이라고 해서 신부는 양이지만 아주 천한이라는 사람들이야.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던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 1593년 8월 10일 날 기록을 보게 되면 전라 좌수군 전체 병력이 6,200명, 근데 그중에 무려 600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600여 명이면 당시의 수군의 10%. 그 시기 때 교전 기록을 보게 되면 왜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150명 정도였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 불세출의 전략가. 사망자가 적어요. 적은데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전자의 4배 이상이 사실은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난중일기 있잖아요. 실제로 그 안에서도 그 전염병 보고 사례가 되게 많아요. 1593년 1월 21일에는 214명이, 22일 다음 날에는 217명이. 당시에 전라 좌우도 수군 다 합쳐서 한 17,000명 정도 됐고 충청도 합치면 2만 명이 좀 넘었어요. 기록들을 총합을 해보면 전체 병력에서 최대 40%까지 계속 죽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본인이 아팠던 기록 혹은 자기 가족이 아파서 죽는 기록들.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록이 난중일기에만 43번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역병에 대해서 예민했고 민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역병에 대해서 얼마나 조선 조정은 적극적이었을까?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느 시대 때나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피해 오기 전까지 열심히지 않아요. 근데 다만 조선 왕조는 유교 국가고 민본주의가 되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막 적극적으로 양심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보고 정도만 하는 거지 무슨 마스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의사들도 내고. 굉장히 진정성을 갖고 활동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아직은 의학 수준이 현실의 역병을 대응하기엔 좀 간극이 좀 있었다라는 좀 답답함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장초나 일기이기 때문에 전황 보고서거든요. 원래 이렇게 군대에서는 하루하루 좀 자세하게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는 건데 오히려 공식 기록인 실록이라든지 국가 중요 문서에는 이 소위 말하는 전염병 기록이 되게 짧아요. 왜 짧으냐? 이건 좀 추론이긴 한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대응 체제가 없고 대응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이것들을 길게 써봤자 실적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감춘 것 같다. 하나하나에 대한 질병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조선 후기로 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천연두, 홍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서양 문명이 들어오게 돼요. 서양에서 천연두를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서양식 의료 기술이 막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분에 관심을 많이 갖죠.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 의술이 많이 들어올 적에 그냥 정보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선교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컸어요. 보통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하는 게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고 보통 돌아다니면서 병 치료해주고 먹을 거 주면서 기독교 전파하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말에
주로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급속도로 서양식 방역체제나 서양식 의술이 보급이 되면서, 특히 종두법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막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문화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박영효가 쓴 상소가 하나 있어요.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리더기도 하고 나중에 좀 친일파로 타락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가 이제 갑신정변을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했었을 때 고종한테 개혁건백서라는 글을 쫙 써서 갖다 바쳐요. 근데 실제로 이 글은 고종한테 전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박영효가 고종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서 그냥 기록으로만 좀 남아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당시 어떻게 개화파들이 어떤 그런 의료개혁을 생각했는가를 우리 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인민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병을 누가 옮겼을 거라고 조선의 민중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쥐를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꽤 합리적이죠. 패스트 같은 게 쥐로 돌아가니까. 이게 정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쥐를 잡아 죽이거나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쥐의 천적이 누구죠? 고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냐? 쥐병을 막겠다고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문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교육 수준이에요. 뭐 무슨 제가 조선 민중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교육이 안 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박영효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인민을 교육시켜야 된다. 방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료 상식이 풍족해져야 된다. 이 얘기가 좀 되게 중요했다는 거고, 우두 접종, 소에 대한 방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좀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좀 당연한 거지만 길거리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분뇨, 먼지, 지푸라기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청소하는 과정들을 해야 된다. 또 이제 예전에는 목욕 잘 안 하잖아요. 정초에 한 번, 1년에 한 두세 번 딱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목욕을 자주 하고 깨끗한 면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무당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 이런 거 보면 되게 리얼하게 나오는데, 조선시대 때 무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병 치료하는 거. 근데 이게 구슬한다고 사람이 낫지 않잖아요. 결국은 약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선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안 된다, 주사를 맞아야 된다,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병이 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서 무당의 수입원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당이 어떻게 대응하냐? 가짜 뉴스를 대응을 해요. 주사를 맞으면 눈알이 커져서 튀어나온다. 고아원을 만드는 건 잡아먹기 위해서, 여성들을 잘해주는 건 신체 일부를 도려내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얘기지만 이게 꽤 먹혔었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역이나 백신 접종 같은 것들은 다 구한 말에 논의가 됐던 것들이고, 우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교사들과 무당 사이에서의 갈등, 가짜뉴스 싸움,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병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고 싶어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건데도 남 탓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1918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돌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냐면, 뉴욕에서 새로 나온 스페인 독감이 독일군 병영에서 발병을 했다. 인플루엔자를 삽입해서 약을 돌렸다. 이런 소문이 막 나요. 이 소문은 굉장히 컸어요. 커가지고 결국은 미국 식약청에서 약을 회수해서 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럴 리 없죠.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을 감당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분노를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인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연해주 아시죠? 연해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연해주 하면 러시아, 과거 소련의 영토였고, 조선인들이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벼농사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고, 이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1886년에 이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서 콜레라가 돌아요. 사실 이 콜레라가 하얼빈도 그렇고 만주 일대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하얼빈 전체에서 10만 명이 죽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콜레라가 창궐을 하니까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콜레라를 처리할 수 있는 의학적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병은 누가 옮겼다? 조선인들이 옮겼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염병의 근원을 한인으로 몰았고, 약 300명 정도 되는 한인을 다시 추방을 시키는 거죠. 원산 일대에다 버리고 온다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한 작가가 이 주인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국은 식민지가 돼버렸고 여기에 와서도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이 조선인들이 정말 방랑하는 가축과 같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최근 알려진 사실인데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압록강이나 두만강 일대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49년 초반까지 공교롭게 콜레라가 또 돌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으니까 국내로 이사할 이제는 의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얘네들을 다 보내면 만주 지역이 비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 측에서 그러면 토지를 줄 테니까 너네 가지 말고 남아라 라고 해서 상당수가 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콜레라 치료를 받고 그리고 토지를 분급받으면서 많이 정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실 조각난 역사가 퍼즐을 맞춰지는 건데 그들은 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안 돌아왔을까? 그 배경에 놀랍게도 사실은 그 전염병 문제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발전된 이유 때문에 또 새로운 병이 돌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방치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언제나 중요한 건 사건은 자연적이지만 현실은 사회적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전염병에 의한 피해에 불과한데 한 사회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고 역사 공부 안에 자연, 생태, 문화 이런 얘기들도 함께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비 너무 많이 오고 안 춥고 안 덥고 과거에는 어땠어요? 4살짜리 어린아이가 우박에 맞고 죽었다라는 시인의 허벅지살을 고기로 만들어 먹거나 같은 17세기 때 한중일이 다 똑같은 대기근을 겪거나 하로 바비, 9호 마이삭에 이어서 10호 태풍 하이선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 너무 많이 오고 안 춥고 안 덥고 이걸 겪으면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관심 영역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자연에 대한 것을 역사 속에서 살펴본다라는 것은 정말 낯선 건데 다행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기록의 민족이거든요. 실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정원 일기라든지 일성록이라든지 징비록 간양록 같은 사찬 문서라든지 등등등 진짜 기록이 많아요. 그 기록을 갖고 거꾸로 검토해 봤었을 때 아,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를 되게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자. 한국 역사에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크게 3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개갑대기근입니다. 개갑대기근? 되게 낯설죠, 그렇죠?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시기적으로 따지게 되면 1593년부터 1594년입니다. 1593년 하면 조금 역사 밝으신 분들은 슬쩍 떠올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진 해입니다. 정치를 우리가 잘 못했고 일본군의 침략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나 의병과 이순신 같은 위대한 명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전란을 이겨냈다. 근데 여기서 저부터도 놓쳤던 거죠. 뭐냐면 당연히 전란이 일어나면 깨끗이 씻을 수도 없고 또 한편에선 농사를 제대로 못 지으니까 기근이 심각했었을 텐데 실제로 임진장초라는 기록을 보면 실제로 이 기간 동안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70만 명 정도가 기근으로 굶어 죽었다. 그리고 얼만큼 씻긴 문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굶어 죽은 시시인의 허벅지살을 고기로 만들어 먹거나 당시 사료를 보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 때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 불어닥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해볼 수 있겠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제대로 된 위생 상태나 농업 생산력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질병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기근을 불러일으키면서 사람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얘기는 경신대기근입니다.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시기로 따지게 되면 현종 11년에서 12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현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굳이 현종하면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속 논쟁이 떠오를 거예요. 예법 문제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싸웠더라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현종 집권기 때 가장 무시무시했던 사건이 바로 경신대기근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2년간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추울 때 덥고 더울 때 춥고,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2년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사라는 게 이렇잖아요. 봄철에 흙이 질고 비가 조금씩 와주고, 여름철에 장마 기간 때 비가 한 번에 좀 딱 와준 다음에 쨍쨍한 날이 오래되면서 벼가 싹 익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맑은 날씨에서 추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 전체가 다 깨졌던 2년간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장에는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뭘 하죠? 사실 비가 안 오면 할 게 없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뭐냐? 기우제를 지내요. 실제로 기우제도 지내야 되는 범위가 있어요. 한 해 최대 12회까지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계속 지내는 거예요. 국왕이 공식적으로도 10여 차례 지내기도 했지만, 국왕만이 아니라 관찰사 같은 사람들이 계속 기우제를 지내요. 이렇게까지 한 해에 기우제를 많이 지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비가 안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간신히 이제 장마철로 들어오게 되면서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됐다. 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태풍이 막 몰려와요. 비와 태풍이 연달아 막 오게 되니까, 이번엔 제발 비 좀 그만 오게 해달라고 또 제사를 지내달라는 이런 모습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때 어떤 상황까지 생기게 되냐면, 폭우, 폭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사실상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 피해가 되게 심해요. 제주도민 중에 한 20-30%가 굶어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제주도가 굉장히 좀 심하고, 기록에 따르면 우박 때문에 4살짜리 어린아이가 우박에 맞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질병이 돌기 시작해요. 질병이 한양으로까지 번지게 되고요. 현종의 5째 누이가 죽어요. 즉 왕실의 여식이 죽은 거예요.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해졌고, 그래서 이때 논의가 됐던 게 뭐냐면, 청나라한테 쌀을 좀 꾸자. 근데 요청을 안 합니다. 요청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병자호란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놈들은 원래 여진족 오랑캐들이라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고구려 시절 때 고구려의 속민에 불과한 것들이 힘 조금 세졌다고 해서 우리를 능멸하고 중국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저 사람들한테 쌀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젠다는 왕이 먼저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따박따박 끊어요. 따박따박 끊어요. 원조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거. 이게 저는 또 좀 많이 아쉬워요. 경신대기근과 비견되는 사건으로 을병대기근이라는 게 있어요. 을병대기근은 숙종 통치기였던 1695년부터 1696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묻습니다. 숙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장희빈, 임양항우, 그런 거 생각하죠. 중요한 건 숙종 때 이 을병대기근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사건이었고, 을병대기근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반복입니다. 폭우, 장마, 우박, 황충, 전염병 연달아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좋은데, 공식적으로 당시에 한 100만에서 14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400만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 안 될 거예요. 1,800, 1,500 이하거든요. 그러면 을병대기근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인구의 25%에서 33%면 이거는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물론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만큼 참상이 너무나 심각했다라는 거고, 하나 좋았던 게 뭐냐면, 숙종 때는 드디어 청나라로부터 쌀을 빌려옵니다. 실제로 10,000석 정도로 무상으로 받아오고 20,000석 정도로 유상으로 받아오게 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게 꽤 대단한 게 뭐냐면, 중남북 난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흔들흔들 거렸어요. 그래서 윤유 같은 신하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북벌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예요. 그 상태에서 그 논의를 깨고 숙종과 몇몇 신료들이 주도를 해서 쌀을 받아왔다는 건 사실 되게 좀 대단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죠. 이런 안 좋은 얘기가 왜 일어났을까가 사실은
역사학적 난제기도 하고 이건 역사학자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의학자들이라든지 다양한 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해요. 그중에 이제 유명한 이론 두 개를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소빙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빙기론. 이건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연구인데 17세기 위기론이라고 해서 유럽도 17세기 100년을 보면 전쟁도 그렇게 많고 전염병도 많고 사람 그렇게 많이 죽어요. 유럽 사람들이 빙하기 연구를 해보니까 17세기 때 지구 온도가 1.5도에서 2도가 떨어져요. 추워지는 거예요. 추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북방 유목민족들이 남하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럼 걔네들이 남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민족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춥고 농작물이 풍성해지지 못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기근이 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기게 된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같은 17세기 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한중일이 다 똑같은 대기근을 겪어요. 일본은 정말 심했어요. 일본은 뭐 옌포 대기근, 뭔 대기근, 대기근이 그냥 막 수두룩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숭정 대기근을 비롯해서 대기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중일이 다 반복이 돼요. 또 하나는 최근 연구인데 우역이에요, 우역.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타고 갔겠어요? 말을 타고 가죠. 말을 타고 갔어요. 말을 타고 갔어요. 그러면 말만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량도 끌고 오겠죠. 만주 일대에 있는 다른 환경 풍토에 살았었던 이 짐승들이 국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질적인 환경에서 전염병적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 확증된 증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병자호란 전에 이쪽 만주 일대에서 우역이 돌았어요. 통계 그래프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우역이 계속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 대기근 때 확 폭발하는 그 배경 정도가 됐다. 조선 전체에서 사육되던 소가 1-20만 마리가 안 돼요. 우역으로 죽은 소가 한 4만여 마리. 정말 일어날 일이 한 번에 다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2년간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보세요. 소는 먹을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농사의 가장 중요한 도구죠. 우역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는다라든지 또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역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전염병으로 경신대기근이나 어떤 을병대기근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정확하게 맞다? 이 대답은 현재로서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둘 다 굉장히 타당한 추론들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심각해지는 거죠. 기후위기도 잘 대비해야 될 것 같고 팬데믹도 잘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사건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300여 건의 살인이 자행됐고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남자들은 전 재산을 바쳐야 하고 여자들은 교주와 성관계를 한 사람의 흰 것으로 천하를 하얗게 하자. 의 적적 우리 역사에서 종교가 벌인 가장 큰 사건을 굳이 꼽으라면 백백교 사건을 따를 수 있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1920, 30년대 때 창립된 사이비 종교고요. 백백교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무려 300여 건의 살인이 자행됐고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왜 추정이란 말을 쓰냐면 정확하게 모든 시신을 다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단의 지도자는 전용해입니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이런 것들은 그냥 위험한 사이비 종교 얘기 나오면 신비스러운 모습을 언제나 교주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당시의 시대 문화를 따지게 되면 백백교 사건은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3.1운동 때 치열하게 들고 일어났지만 일본이 철저하게 3.1운동을 억눌렀고 식민지 조선인들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들기 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단 혹세 무민하는 종교에 빠지기 딱 좋은 구조예요. 그렇죠? 딱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학 천도교 이후 대종교 같은 민족 종교들이 한쪽에서 형성을 하고요. 또 한편에선 신흥 종파들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문제 뭐냐? 이 종교들의 파생 분파들 중에서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백교는 동학의 영향을 받은 분파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백백교가 흰백자를 두 개 쓴 겁니다. 흰백교. 한 사람의 흰 것으로 천하를 하얗게 하자. 그리고 어떤 종말의 때가 오는데 그 멸망의 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전국에 53개의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주의 뜻을 따라서 몇몇 선별된 자들이 금강산의 피수궁으로 옮겨가면 불로장생하고 무경을 누린다. 이때 꼭 태백산, 금강산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정한 어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들, 어떤 신이 하생 강림한 곳이라든지 시조가 어떤 역사를 개창한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데 전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이단 종파는 종교의 특징 자체가 논리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계룡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감록 같은 조선 후기 때 민중 종교의 문화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기독교 이단 쪽의 문화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후천 개벽과 새로운 통치 이런 얘기는 동학계의 얘기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구원 말에 정부나 국가적인 사회기강이 상실되고 나라의 희망이 없을 때 전파되는 아주 낮은 저급한 수준의 종교의 결합체가 아닐까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5년에는) 양주 쪽의 봉암산 기슭에다가 비밀 아지트를 만들었는데 천원 금광사무소였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1920년대 30년대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 30년대 때가 서부에서 금이 난다, 금을 찾아서 뭐 이런 거 유행한데, 우리나라도 1920, 30년대 때 금광 열풍이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최창학, 박모 같은 사람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금광을 발견해서 굉장히 큰 부를 모았던 적이 있었어요. 즉 이때는 금광만 찾아내면 대박이다, 유행처럼 열병처럼 불 때였었던 거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머리를 쓰게 되냐면 이미 이제 쓸모없는 광에다가 금을 갖고 와서 숨겨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교주가 그의 독특한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이미 무너졌던 폐광 속에서 금을 발견해내는 영원한 힘이 있다, 보여주는 거죠. 봐라, 없었던 데는 나왔다,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으면 금도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백백교가 마케팅을 잘한 거예요. 그때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싹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곳에서만 나중에 40여 구의 사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체가 어떤 사체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폭로하려고 했던 사람을 죽였다라든지, 혹은 조작했었을 때 협조했던 사람들을 죽였다라든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약간 또 이런 종교들이 주문이라는 게 있죠. 원래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주문, 주술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유교 문화 영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주술에 의존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백백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외우는 주문, 여자가 외우는 주문, 이런 게 다 따로 좀 있었나 봐요. 리듬감은 잘 모르겠는데 백백, 의, 적적, 감을, 하시, 옵승성 이런 주문을 외우면 영생을 누려. 척척척 빽빽빽 척척척. 아미타 신앙이라고 그래서 원효대사가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글자를 모르는 평범한 민중들에게 불심을 쉽고 감명하게 전파해주고 민중을 계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거지 어떤 그런 이상한 요술 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조직화된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백백교에 가입을 하려면 남자들은 전 재산을 바쳐야 하고 여자들은 교주와 성관계를 가져야만 하죠. 맨 처음에 믿다가도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내 전 재산을 갖다 바쳐야 돼요? 가족 중에 여성을 갖다 바쳐야 된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상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의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 올빼미 부모님처럼 잘 관리하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참 제가 말하면서 끔찍한데 실증이 나거나 뭐 이래버리면 신도를 비롯해서 일대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경우들도, 가난한 신도들 먹여 살리기 힘들다라든지 1인자 2인자 싸움 같은 거. 이 문봉조라는 아주 핵심 측근이 있어요. 교도를 죽이고 자동차 트렁크가 아니라 자전거에 싣고 종로와 남대문을 가로질른 다음에 한강가에 가서 시신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관리의 방법으로 살인이 정착되는 모습들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혹세무민하던 종교가 어떻게 세간에 화제가 됐느냐. 유곤용이라는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백백교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 이 아버지가 여동생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동생을 제물로 바친 걸 넘어서서 전 재산까지 바친 거예요. 미친 거죠. 너무 화가 났는데 설득이 됐겠어요?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신문사 등을 찾아가면서 백백교의 실체가 전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당시 이제 일본 제국경찰이 1937년 무려 8개월에 걸친 치열한 조사를 했고 전용의 아지트라든지 양평, 연천, 붕산, 사료현 등 전국에 무려 20여 곳의 비밀 아지트를 다 조사했는데 그곳에서 당시 일본 경찰이 발굴한 사체가 460명은 넘지 않나. 정확하게 판명된 자만 150여 명, 158명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었죠. (1920, 30년대) 때 우리나라에는 연쇄살인 같은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 혹은 종교에 의한 집단 자살 이런 개념은 외딴집 살인사건이라고 그래서 1965년이 지나서야 연속살인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1920년대, 30년대니까 시기적으로 40, 50년 전이잖아요.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신문을 보면 기사 내용이 굉장히 요약하고 소략돼 있어요. 근데 백백교 관련 기사는 아주 예외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되고 공판 기록 같은 것들도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통해서 검거에 나서게 되는데요. 교주였던 전용해는 체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한 50일 정도 지났죠. 양평군 용무산 근처에 사체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사실 신원하기는 되게 어려웠었던 상태여서 위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시 여러 정황 증거라든지 아주 핵심 교단의 멤버들이 이 시신을 보고 막 바로 통곡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전염에 맞구나 정도로 하면서 이 사건은 수습이 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굉장히 공판이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4번 정도 공판을 열고 빨리 처리를 했었어요. 167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는 백백교의 총 참목격이었었던 이인자, 이경등, 170명을 죽인 김서진, 127명을 죽인 문봉조 등 간부급을 검사한 전원 사형을 구형했으나 그 다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해방되면서 가담 정도가 경미한 4명을 석방되고 말았다 정도의 기록이에요. 만약에 체계적으로 집행이 됐다라면 좀 숨겨진 이야기들,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느냐, 이 안에서 벌어졌었던 훨씬 더 극악스러운 모습이 더 세부적으로 등장할 수 있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쉽게 그냥 덮여버리면서 마무리되고 말았던 좀 그런 사건입니다. 여튼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사건에는 배경이 있고 그 시대상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일제강점기라는 고단한 시대, 그리고 황금 열풍이라는 맹목적 열정의 시대, 그 속에 존재했었던 아주 미약한 종교적인 얄팍한 교리들을 조합했었던 야만적인 모습들이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것, 그것이 곧 종교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너무 좀 무서운 얘기예요. 너무너무 잔혹합니다. 발뒤꿈치에 힘줄을 끊어서 영원히 안진뱅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 혀를 벤다, 눈을 도려낸다. 상대의 육체를 잔혹한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자를 만드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과거에는 안타깝게도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이 되게 부족했고 죄를 짓든 권력을 뺏든 복수를 하든 어떤 과정 속에서 상대의 육체를 잔혹한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보기엔 되게 끔찍한 거예요. 심지어 고문을 통해서라도 그가 죄를 실토하는 건 올바른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족한 인권의식, 그리고 고문이나 어떤 그런 처형 행위를 도덕적 수단으로 봤다라는 것이 이렇게 언밸런스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관점이 너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태장, 도유사, 태장 둘 다 때리는 거, 도유사
가둬두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결국은 처형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입니다. 태형은 요만한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한 1m 안팎이었고 두께는 1cm가 안 됐어요. 가늘고 긴 거죠. 조금은 낮은 죄를 범했을 때 태를 갖고 때립니다. 몽둥이의 규격이나 크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각각의 죄에 따라서 체벌의 정도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저놈은 매우 쳐라! 이런 거는 왕이나 가끔가다 하는 행동인 거지 아무나 그냥 막 사또가 열받는다고 저놈은 매우 쳐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사극을 보다 보니까 매우 쳐라, 뒤져라 막 이런 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 거는 거의 없었다는 거.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곤장이죠. 근데 실제로 곤장은 최소 1.5m 이상 정도 되는 길이고요. 이것도 종류가 5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곤, 대권, 중곤. 중곤이라는 단어가 2개인데 한자가 달라요. 소곤, 치도곤. 이거는 길이나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위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군유를 다스릴 때 쓰는 곤장과 일반 범을 다스릴 때 쓰는 곤장이 다르고요. 고위 관료가 쓰는 곤장과 하급 관료가 쓰는 곤장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곤장들이 다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를 적게 맞더라도 병조 판서가 직접 내린 장이면 이건 훨씬 더 엄중하게 집행이 된다라든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태형은 10대부터 50대까지가 최대 범위고요. 장형은 그걸 넘을 수 있었어요. 100대까지가 통상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없어요. 뭐 32대, 45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딱 10단위로 가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단언할 수 있는 건 장 70대 이상이면 사실상 죽는다고 봐야 돼요. 장 70대 정도 맞고 살아남기 쉽지 않고요. 장 100대 정도 맞으면 그건 무조건 죽어요. 현장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나와서 후유증, 장독이 걸려서 거의 무조건 죽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도형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60대 맞고 1년, 70대 맞고 1년 반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때리고 가둬두는 형벌이기 때문에 최대한 3년까지 그렇게 오래 가둬두진 않고요. 죄에 따라서 한 5등급 정도까지 나눠서 이제 집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양이죠, 귀양. 법전에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죄가에 따라서 2천리에서 3천리까지 유배 지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통상 계산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뭐 제주도나 울릉도나 이렇게 멀리 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영토가 좀 작아서 2천리, 3천리가 거리상 안 나옵니다. 통상은 한 900리 정도였고요. 어디로 주로 갔나요 하면 실질적으로 조선 팔도 전체가 다 유배지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유배지는 아무래도 좀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경도 내에서도 변경 마을인 삼수갑산. 이 많은 사람들이 삼수갑산 하면 그냥 이렇게 형용사 정도로 생각하지만 삼수갑산 다 정확한 지명들이고요. 섬이 또 유명합니다. 흑산도, 추자도, 제주도. 흑산도나 제주도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어. 왜냐면 이때는 백길이 험했고 우리나라가 해양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주 좀 위험했던 지역이고요. 조선 중기 이후로 가면서 점점점 섬이 이제 뜹니다. 주로 이제 다도해라든지 제주도 같은 데다가 많이 보냈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역사를 아시거나 제주도 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 그 근처에 추사 김정희 기념관이 있구나 이게 딱 생각나시는데 김정희를 대표되는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배를 가면 전체 비용으로 원래 국가가 대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국가가 대주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억울한 거죠. 진짜 이렇게 유배를 가는 것도 억울한데 갈 때 가는 모든 비용을 다 내가 내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심지어 근데 이게 다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며칠 내로 도착해라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내리거나 여러 상황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체가 되면 지체됐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가 내려진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징계 조항도 있었고요. 근데 유배의 절정 중에 최악이 뭐냐? 위리안치라는 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배지가 정해지고 보통은 그 지역에서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배지 안에 특정한 집을 만들어 놓고 높게 울타리를 쌓은 다음에 그 안에서만 살라고 하는, 이게 그 당시 이제 산 무덤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실제로 울타리 높이가 그 당시 말로 한 4길에서 5길 정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5m에서 9m 정도 되는 거거든요. 5m에서 9m로 사방을 울타리를 쫙 쌓게 되면 햇볕이 안 들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내가 살아있긴 한데 무덤 가운데 있구나, 이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좀 재밌는 일화는, 광해군의 아들이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니까 같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땅을 막 파가지고 땅굴을 뚫어서 이렇게 탈출을 시도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바로 이제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왔었던 이런 일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고, 대부분 위리안치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자를 만드는 뭐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믿기 힘든 기록이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살아있고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칼질의 수를 8회, 24회, 36회 고문을 통해서라도 그가 죄를 실토하는 건 회개의 한 행위예요. 배를 갈라서 간을 끄집어내서 씹어먹고 창자를 허리에 띠처럼 들고 와서, 왜 사람이 이랬었지? 이번 편은 너무 좀 무서운 얘기예요. 너무너무 잔혹합니다. 방송에 나온 얘기보다 훨씬 더 잔혹한 이야기들이 또 역사 속에 꽤 있어요. 고문 얘기입니다. 고문 얘기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줄이죠, 줄이. 줄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세줄이, 줄줄이, 팔줄이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줄이는 이제 그 가세줄이. 그러니까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후유증이 심각했었고요. 이 줄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독하다, 이것을 형법에서 빼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결국은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압수령,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리게 한 다음에 이제 무릎에다가 이제 돌을, 무거운 돌을 놓는 거죠. 다리뼈가 부서지고 장애를 겪게 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난장. 난타하는 건데, 형리들 여러 명이 집중적으로 온 다음에 다리를 꽁꽁 묶고 발바닥을 몽 뒤로 막 수백 대를 때려요. 근데 때리다 보면 잘못 맞을 확률이 높고 말 그대로 난타를 했기 때문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을 지지는 낙형. 이것도 좀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이렇게 사극 보면 이게 막 쇠붙이를 달군 다음에 막 가슴에 지지고 막 얼굴에 지지고 아무데나 막 지지잖아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지지냐면 발바닥을 지져요, 발바닥을. 근데 이게 또 발바닥이라는 게 생각보다 통점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다라고 좀 하게 됩니다. 단근질. 단근질이 이제 뭐냐면 이제 발뒤꿈치에 힘줄을 끊어서 영원히 안진뱅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 또 가끔가다 몸에 죄명을 생기는 자자형 같은 것들도 있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어쨌건 사실은 이런 고문 과정들이 죄를 실토하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들. 이제 고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죽여야 되나요? 교형과 참형이 있습니다. 교형은 줄로 목을 메어서 죽이는 형이고요. 참형은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형을 참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형이 일반적이었어요. 왜냐면 유교 문화 상황에서 사람이 목을 동강낸다는 건 유교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어서 어지간한 죄를 짓지 않나 목을 베는 경우 별로 없고요. 주로 목에 목 졸라 죽이는 경우고, 참형의 경우에는 망나니가 죄수의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나무 토막 위에다가 머리를 대고 이제 상투에 줄을 매고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효수죠. 이렇게 그 목을 저작거리다 이렇게 걸어놓는 형태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때문에 상투에 줄을 매는 경우도 있어요. 사용하는 칼의 이름이 뭐였냐면 행형도자라는 칼인데, 청룡 언월도 아시죠? 언월도랑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무겁고 큰 칼이었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 구한 말에 영국인 아널드 세비지 랜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망나니들을 목격했던 적이 있는데, 사용을 집행하기 전에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셔서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 집행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고,
누가 사용을 하냐? 예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백정 중에 뭐 한 명이다, 뭐 혹은 망나니 계급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현재도 누가 망나니였는가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데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건대 사형수 중에 자원하는 사람 혹은 큰 죄를 졌는데 이 일을 하면 형을 좀 약간 감형해 주거나 목숨 연명해 주는 형태로 쉽게 말하면 죄인이 죄인을 처형하게 시켰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 망나니꾼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한 것 같고 백정과 망나니를 절대로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능지처참은 이제 능지처사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가 있냐면 원래 능지처참, 능지처사는 중국에서는 신체를 조각내는 형벌입니다. 살아있고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도려내 신체의 일부를 조각조각 내는 거거든요. 믿기 힘든 기록이지만 중국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뭐 수백은 기본이고 수천 회까지도 몸을 의식 있는 상태에 도려냈다 기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청나라 때는 그 죄의 등급에 따라서 칼질의 수를 8회, 24회, 36회, 72회, 120회 등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너무 심하게 이제 자르지 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너무 잔혹해서 시행되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동원해서 신체를 찢는 형은 이거 거열형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잔인하다고 그래서 거열형을 능지처참의 도구로 썼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능지처참도 대부분 다 먼저 집행한 다음에 상징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지 살아있는 사람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어떤 죄를 가장 좀 조선에서는 엄격하게 다뤘는가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서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첫째는 당연히 반역죄죠. 반역죄 다음으로 혹은 반역죄와 동급으로 비판받는 죄가 뭐냐? 그게 강상죄예요. 강상죄. 강상죄가 뭐냐? 쉽게 말해서 효를 어긴 것. 부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효와 효제 충신을 어긴 어떤 그런 잘못들인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신기할 정도로 좀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친인척 간 간음 사건. 그러니까 뭐 계모랑 사귀었다. 아비의 첩을 뺏었다. 숙모나 사위랑 관계를 맺었다. 약간 그 조선판 사랑과 전쟁. 실제로 이게 왜 나타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납니다. 첫째,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도 8촌 이상이 벗어나면 남남이죠. 그렇죠? 근데 조선은 기본적으로 22촌, 24촌까지는 친척이에요. 이 사람들은 서로 너무 먼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을 말하면 거의 남남이죠. 근데 그 둘이 사랑에 빠졌다 해버리면 그냥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선시대 때 이런 어떤 성윤리를 어긴 처벌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은 오늘날과 그때 생각하는 친족의 범위가 너무 달랐어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모든 폭력은 국가가 관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닌데 조선사회는 복수의 문화가 꽤 있었어요.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복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의무가 됐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개 정조 때 얘기를 말씀드리게 되면 그 윤덕규라는 자가 집안의 서자 윤원서라는 사람과 갈등을 한 거예요. 자, 나는 본처의 자식, 너는 첩의 자식. 근데 문제는 뭐냐? 갈등이 심해지는 상태에서 서자였던 윤언서가 발로 때려가지고 잘못 맞았나 봐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38일 한 달 넘어서 죽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게 판결이 무죄 판결이 나요. 왜냐면 때려서 죽었다고 얘기하기엔 한 달이 더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때려서 죽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문제 뭐냐? 윤덕규의 아들 윤항이 완전 열받은 거예요. 이 나쁜 자식, 그 첩의 자식 주제에 내 아버지를 죽였어. 이거에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이제 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잔악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심리록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는데 죽인 다음에 배를 갈라서 간을 끄집어내서 씹어먹고 아버지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한 다음에 자수를 하는데 자수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내장을 어깨에 메고 창자를 허리에 띠처럼 들고 와서 관문에 와서 자수를 한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나 잔혹한 좀 모습이죠. 뭐 이랬던 일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혹한 얘기이긴 한데 잔혹하게만 기억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 시대의 사회적 특징에 따라서 범죄나 사건 사고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이런 걸 좀 알고 보시면 아 결국은 사건 사고도 시대성을 띠는구나 이런 좀 느낌을 갖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우 잔혹한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힘들어요. 네. 조선시대 때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엔 호랑이랑 표범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 조선은 조직적으로 호랑이를 잡는 전문적인 사냥꾼과 전문적인 군인들을 양성하기 시작을 해요.
작정하고 호랑이란 표범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겠다고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자, 결론은 어땠을까요?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호랑이가 이길 수 있을까요? 호환, 뭐 이런 말 생기죠. 호환. 호환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호랑이로 인한 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랑이가 그만큼 무시무시한 동물이기 때문에 호환이란 말이 나타나게 되는데, 조선 전기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나라엔 호랑이랑 표범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이나 소가 물려 죽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고, 빈번한 횟수가 조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 실질적인 위협이었다는 거죠.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확 나타나서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다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 호랑이가 있었던 위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게 돼요. 조선의 통치자들은 민본주의 사회로서 백성이 행복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농업 생산력이 확충되고 발전돼야 된다. 이게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왕조가 들어서자마자 대대적으로 백성들의 농사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조치들을 취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세종대왕의 농사직설 같은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예 관리들을 전국 방방곳곳에 파견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셨던 할아버지 농부들을 직접 만나서 농사의 노하우들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농법이라는 것이 한국의 토양에 맞게 딱 세팅화가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진보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조선은 농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호랑이 사냥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농토가 될 법한 지역은 다 호랑이와 표범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농업 생산력은 진척이 안 된다고 봤던 거죠. 아예 착호 갑사를 비롯해서 조직적으로 호랑이를 잡는 전문적인 사냥꾼과 전문적인 군인들을 양성하기 시작을 해요. 숫자가 되게 많았어요. 사냥 담당 직책의 착호갑사만 보더라도 실제로 한 2,000명 정도로 시작을 해서 성종 때가 거의 절정인데, 성종 3년 초에는 9,900명, 성종 5년 때에는 14,800명까지 증가를 했으니까 이건 정말 작정하고 호랑이랑 표범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겠다고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호랑이 가죽 비쌀 것 같으세요? 쌀 것 같으세요? 호랑이 가죽 하면 고울에 사또가 앉는 그 의자에 쫙 깔려 있고 이렇게 특별한 데 이렇게 쓰이잖아요. 호랑이 가죽이 멋있게 의자 가죽 문단으로 딱 쓰이는 이유는 그거밖에는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호랑이 가죽 하면 이렇게 비쌀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냐? 비싸게 값을 매겨줬어요. 사냥해서 그 가죽을 벗겨오면 돈을 벌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준 거예요. 농민들이 농사 짓든 농사 짓지만 특정한 기간에는 조직적으로 작전을 짠 다음에 여러 방법을 써서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 가죽을 벗겨오면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더더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호랑이를 잡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호랑이 가죽을 몇 장씩 내라, 각 고을마다, 이런 기준들도 다 있었어요. 이런 식의 진행들을 조선 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까지 조직적으로 200년간 밀어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결론은 어땠을까요?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호랑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선 전기 약 100여 년간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호랑이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하면 떠오르는 게 산수화 같은 거 떠오르시죠? 산이 있고 바위가 있고 강물이 흐르고 점 같은 인간 하나. 특정 지역에 가면 정자가 있고 어린아이들은 냇물에서 물고기 잡기를 하고 봄이 되면 꽃이 피면 꽃놀이를 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호랑이 사냥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호랑이를 싹 몰아내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 지역이 인간의 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사고의 변화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과 벗하고 자연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림들은 사실상 조선 전기 때 평범한 민중들의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주 조직적인 국가 정책의 산물이었고, 그 국가 정책의 산물 속에서 호랑이가 패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연 통제의 결과로 인구가 급속히 늘게 되고 그만큼 맹수들은 깊은 산중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되냐? 이제 소의 천국이 돼요.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 소가 일반적이 되면서 우역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단순한 우역만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역 더하기 소위 말하는 전염병의 창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첫째 만주 일대에서 대규모로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소가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 일대에서 돌던 소와 관련된 질병들이 우리나라 서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현종 집권기 내내 최초의 우역들이 대거 발생해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병이 돌면 정말 우후죽순처럼 다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싹 죽고 나면 안정기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잠복했던 병이 또 돌면서 또 한 번 또 소들이 대거 우역으로 죽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현재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인수 공통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의 창궐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얘기하는 한우. 오늘 우리가 되게 익숙한 한우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통상 꼽을 때 조선 전기 세조 때 오키나와의 물소를 들여와서 기존에 있었던 토종 소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든 게 한우의 원형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오키나와가 한반도에서부터 몇백 킬로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결국 이제 구입해 와서 그 전에 시도도 많이 했었어요. 뭐 명나라 남부에 있는 물소들을 갖고 온다든지 이 물소들이 등치도 좋고 힘도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찌됐건 소가 식용도 있지만 농업 생산력의 중요한 기저제였었기 때문에 소를 개량하는 게 큰 과제였었는데 세조 때 드디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소는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는 거는 이거 범죄였었어요. 아주 특별한 날 도축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병들어 죽은 소의 일부를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먹거나 이런 특정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소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록을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 사대부집에서 돈을 들여서 소를 잡은 거예요, 몰래.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만 몰래 먹으려고 불을 피워서 막 먹고 있는데 이미 정보가 새가지고 사원부의 관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고기 막 먹고 있는 그 순간 현장 급습하는 거예요. 크게 벌금 물고 어떤 책임을 졌다 이런 기록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국가가 조직적으로 소고기 먹는 것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호랑이가 사라지게 되고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드디어 조선 후기로 가면 한반도를 가득 채우는 것은 자연 그 자체의 힘인 호랑이가 아니라 인간이 관리하고 맛있게 먹고 열심히 기르게 되는 소의 천국이 되었다. 하나의 생태 지형도가 쑥 바뀌게 된 거죠.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자연이 다 파괴됐다. 정근대 사회는 자연 친화적이었다. 사실 냉정히 따지면 인류의 문명사 자체가 자연과의 투쟁이었고 객관적으로 한반도로 따지게 되면 이미 조선 전기 때가 되면 인간은 자연을 통제하기 시작을 했다. 결국은 조선시대 때도 똑같이 생태 문제가 있었고 그 생태 과정 속에서 동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선 특정한 종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새로운 어떤 질병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 단순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재밌는 옛날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역사를 볼 필요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처녀 귀신? 금이요. 왜 우리나라 귀신은 항상 여성일까? 역설적이게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강력해지는 때문이다라고 대부분 분석을 해요. 귀신, 도깨비, 저승사자, 삼신할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에이 이제 또 가십거리 갖고 왔구나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수천 년간 갖고 왔었던 일상의 이야기였다라는 것들. 또 우리가 서양 귀신 얘기하면 좀비, 드라큘라 이 연원들이 다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 귀신은 항상 여성일까? 이상하죠? 시기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귀신 이야기의 원형은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특히 외구의 침입이 너무너무 심했잖아요. 그 전란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도망다니거나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장 비참한 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여성, 어린이,
노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조선 중기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또 일어나요. 큰 전란을 경험하게 되고 전란에서는 언제나 어떤 피해자들, 사회적 약자. 근데 이제 여자 귀신 하면 딱 떠오르는 스토리 뭐 떠오르세요? 대표적인 게 장화홍련. 그 나쁜 가문을 처단하고 여성들의 원혼을 달래줬더라. 이런 게 왜 나타나냐? 이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강력해지는 유교 문화 때문이다라고 대부분 분석을 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조선 전기 때는 성리학의 지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보통 시집살이 하잖아요. 그걸 친형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신사임당은 거의 평생을 다 친정집에 살았었어요. 그 정도로 실제로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유교 문화가 일상에 파고들지 않거든요. 근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면서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었어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아래로부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유교 윤리를 아주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강요하기 시작을 해요. 여성의 수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요구가 되기도 시작하고요. 극단적인 사례는 남편이 너무 일찍 죽어서 아내가 아직까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이 여성은 재혼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키질 않고 자살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명예, 영광 이런 걸 위해서 마을 단간나무 앞에서 자결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을의 유지들, 양반들이 다 몰려들어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이 여성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까지 했더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조선 후기로 가면서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스토리가 계모나 이복 형제에게 살해를 당해서 억울하게 죽거나 살해당한 여성이 귀신이 되거나 또 강간에 저항하다가 죽은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귀신이 돼서 나오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 우리한테 귀신하면 주로 여성,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이 많이 나오는가라는 것은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었던 전란과 유교 문화의 악습이 결합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더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다리 내놔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건기 씨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막 따라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공동묘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 평민이 됐든 양반이 됐든 간에 자기 소유지 땅에다가 매장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다음에 1910년대 때 묘지 규칙이라는 걸 통과시키면서 특정 매장지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아서 매장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게 저항이 되게 심했어요. 3.1운동의 도화선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묘를 짓는다는 건 내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의 땅에다가 잘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묘지를 지으라는 거, 이게 감당이 안 됐던 주제인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일본이 가혹하게 탄압을 했고 실제로 경상부터 안동 지역에서는 종손이 나는 저항하겠다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그때 바로 구속됐었어요. 보안법 위반,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사회 치안과 질서를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징벌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 다리 내 나라는 말은 절대 전설의 고향에 나올 수 없는 작품인 거예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공동묘지가 없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조선시대 때의 문화하고 일제강점기 때 문화가 섞이면서 만들어진 현대적인 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다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동아시아 일대는 보상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영혼은 어딘가 영적인 세계로 가요. 한 혼은 지하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하에서 사후 세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덤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 뭐 이런 데 가면 무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왕의 무덤 같은 경우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죽어서 지하에서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신교죠. 존재마다 다 신들이 있어요. 집 안에도 신이 있고 집 밖에도 신이 있고 또 물의 신도 있고 산의 신도 다 신이 있어요. 근데 왜 제사를 지내냐? 유일하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신은 조상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라든지 관음보살이 우리를 도와준다라든지 어떤 특정한 초월적 존재가 인간을 다 도와준다, 이거는 굉장히 서구적이거나 다른 아시아 쪽 지역의 개념인 거고, 동아시아 쪽은 수많은 신이 있지만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유일한 신은 우리의 조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상한테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 예식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제사 지내러 가면 이렇게 무덤 앞에 제단 하나 있잖아요. 제단. 많은 분들이 이게 잘 모르니까 그 위에다 과일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제단은 혼유석, 혼이 논이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음식상을 쫙 차려놓고 위에서 이렇게 절하면 지하에 있던 영혼이 싹 올라와서 돌 위에서 이렇게 놀면서 아이고 우리 후손들이 왔네 하면서 제사상의 음식을 싹 영적으로 먹고 복을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앞으로는 그 위에다 놓고 제사 지내지 마세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귀신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도깨비 얘기해봐.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도깨비 빤스 방망이 들고 다니고 금나라 뚝딱 하고 이런 얘기들은 다 틀린 얘기예요. 다 사실상 일본산 오니라는 요괴를 그대로 갖고 온 것들이에요. 그러면 도깨비는 뭐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죠. 도깨비는 일단 이런 식의 형상이 아예 없어요. 궁궐이나 큰 건축물 같은 데 가보면 우리 건축물이 불이 안 타고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상징적인 조형물들을 갖다 놓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도깨비예요. 그리고 모양이 다 달라요. 똑같은 모양, 정형화된 모양이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 기와라든지 여러 곳에 이렇게 새겨두거나 아니면 불국사 대웅전, 창덕궁 금천교 같은 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경우 변덕쟁이여서 사람에게 골탕을 먹인다, 병을 일으킨다, 혹은 또 메밀과 뭐 소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일화가 뜨문뜨문 나타나긴 하는데 이것조차도 안타깝게 체계화돼서 나타나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도깨비랑 저승사자랑 삼신할매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나? 저승사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염라대왕이 파견한 관료들이죠. 이거는 중국 도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깨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였다면 저승사자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해산신앙이라고 그래서 중국의 산둥반도 일대에서 꽤 발전했던 사상인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동아시아가 관료제도가 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발전이 돼서 죽은 자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즉 염라국의 왕이 있고 그 밑에서 저승사자라는 관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도깨비가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막 일도 하고 징벌도 받고 하는 게 꽤 그거는 도교의 상식과 부합하는 얘기. 그 다음에 삼신할매가 나오죠. 삼신할매는 진짜 민중문화의 상징이에요. 예전부터 북두칠성하고 북극성만큼은 인지를 했었거든요. 군주들은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을 자기의 권력의 수단으로 삼았더라면 가진 건 물밖에 없으니까 물을 떠놓고 칠성쉽게 비나이다 하는 것들. 이건 어디서 했냐? 앞마당에서 했어요. 밤이 되면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집 안에 우리 가족을 지키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쌀떡을 관리하는 성규신, 그리고 부호 관리하는 조왕신, 그리고 자녀의 점지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삼신할매. 지금은 정말 거의 없지만 시골에 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장군, 아니면 제주도에 가면 도라르방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 장승 혹은 벅수라고 불러요. 뭐냐? 마을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원래 도라르방 모양, 천하대장군, 지하장군 모양 다 달라요. 최근에 그냥 그렇게 대강 표준화 시킨 거예요. 조선시대 때 예를 들면 제가 충청북도 어떤 고을에 사는 평범한 민중이면 제가 제주도를 갈 일이 있어요. 뭐 경상도를 갈 일이 있어요. 평생 거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을마다 장승이나 벅수의 모양은 다 달라요. 그리고 명칭도 다 달라요. 그럼 보세요. 마을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게 장승이 있는 거죠. 들어오면 자기의 집이 있죠. 이 가정을 지키는 존재로서 부옥신도 있고 삼신할매도 있고 칠성신,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도깨비는 우리나라 전통의 자연재해를 방지하려는 존재, 저승사자는 저쪽 중국에서 들어왔었던 도교적이고 관료문화적인 것들의 존재, 당연히 삼신할매하고 저승사자하고 도깨비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기 신명환 작가 TVN의 대역작 도깨비를 비판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마치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자유롭게 창작해서 창작물을 만들었듯이 이 민간 설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제멋대로 계속 활용이 됐었어요. 무엇이 정확하게 옳고 무엇이 과거에 정확히 어땠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